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인 이른바 3% 룰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3% 룰을 포함한 합의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범진 기자, 여야가 결국 3% 룰까지 합의를 이뤘군요. 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합의안에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신설과 전자주총 도입, 사회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감사위원 선임 3% 룰도 결국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감사위원 3% 룰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결을 시도하면서 등장한 조항입니다. 이사를 겸직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묶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초 야당은 재개의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협상 끝에 조항 삽입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 감사위원회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추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여러 명 선임할 때 이사의 숫자만큼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해 소액주주의 몰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은 조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여야는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전망입니다. 네, 전 기자,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역시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추경 규모가 40조 원까지 증액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맞습니까? 예, 2차 추경안은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막판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 심사에 참여한 13개 상임위원회 중 10곳이 예결특위에 자신들의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넘긴 상태인데요. 이들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취합하면 추경 규모가 정부안인 30조 5천억 원보다 9조 5천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증액하며 정부안 대비 단일 상임위로는 가장 많은 2조 9천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만 사실 상임위 단계에서 각 위원회 소속 의원과 소관부처 공무원들이 심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부안보다 대폭 증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결특위에서 사업 하나하나 따져보며 다시 예산을 조정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연초에 있었던 1차 추경 당시에도 각 상임위는 정부안보다 2조 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올렸지만 예결위를 거친 최종안은 원안 대비 1조 6천억 원 정도만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혹은 모레 표결이 진행될 최종 추경안은 40조 원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내일 본회의에선 상법 개정안과 김민석 총리 인준안까지 오르며 바쁜 하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죠. 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 메시지를 가다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내일 오전 10시 모처에서 기자단원이 대거 참석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립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 이후 기자들이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질문을 던지면 대통령이 거기에 자유롭게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주로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기의 정책 행보와 앞으로의 기조를 집중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는 기자단의 질문에 따라 초기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나 부동산 대책, 코스피 지수 5천 공약의 달성 방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전망입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치는 대로 관저로 이동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교섭단체가 아닌 5개 야당 대표들과 오찬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정부의 기습적인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진 가운데 재건축과 재개발 현장에도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주비 한도 또한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한 규제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사회부 강미선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먼저 이주비 한도 6억 원 제한,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번 대출 규제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택자들은 아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졌는데요. 그런데 이미 서울 강남권은 물론이고 강북 주요 재건축 현장은 이주비가 6억 원을 훌쩍 넘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전셋집을 얻으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현실인데요. 재개발 사업은 문제가 더 큽니다. 보통 재개발 사업은 땅 지분이 많은 조합원들이 적극 나서줘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땅이 넓건 적건 모두 다 6억 원까지 이주비를 준다면 이 사업을 시작할 유인이 없어지게 되는 건데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인 만큼 이들 대부분이 이주비를 못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사업 진행이 사실상 올스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결과적으로 이 서울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강 기자, 현장 많이 돌아보셨을 텐데 현장 분위기 좀 생생히 전해주시죠. 네, 비상입니다. 당장 이제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돌아봤는데요. 이 조합원들은 굉장히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어려운 일이 많겠구나라는 거를 직감을 했죠. 멀리 떠나던가 여기보단 조금 나쁜 데를 가던가. 경악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거야. 이주는 나갈 수 있도록 집 철거하고 시공이 돼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건데 거꾸로 공급을 줄이면 우리 허그 보증 받아서 하는 거니까 보증서 나온다고 이제 그만큼 또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테고 자연히 금리는 오르겠죠, 그죠? 네,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너무 일방적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앞서 한 조합원의 발언도 나왔지만 시장은 이미 규제를 피할 우회로를 찾고 있습니다. 서울 최대 재개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용산 한남 2구역은 이미 건설사들의 사업비 대출을 통한 규제 회피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2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 대출 규제 시행일 이전에 관리 처분인가를 받지 못하자 이주비 대출 한도가 대폭 줄었고 이에 조합은 추가로 대출을 일으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특성상 낡은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이주비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는 다주택자가 조합원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주비 대출에서도 기본 이주비 대출이라는 개념이 있고 추가 이주비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추가 이주비 대출은 시공사에서 보증을 서서 주는 개념인데 추가 이주비 대출로도 한도가 더 나오기 때문에 딱 6억밖에 못 받는 상황은 아니고 쉽게 말해 사업비 명목으로 대출을 더 받겠다는 것. 조합원 개개인의 담보가 아닌 시공사의 신용 등을 이용해 대출을 일으키고 그 돈을 다시 조합원에게 대여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조합원들이 보유한 물건의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로 묶인 물건들은 일반 담보가 아닌 사업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개별 조합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합은 이런 식으로 기존의 시공사가 약속한 LTV 150%, 가구당 최저 10억 원 이상의 이주비를 조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추가 이주비를 주택 구입비가 아닌 사업비로 판단해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며 조합의 요구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정비사업장에 혼란을 가져다준 이주비 대출에 대한 후속 조치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네, 하지만 앞서 보신 방법도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일단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조합원 중에서 돈을 못 갚는 사람이 생기면 그 빚을 조합원이 갚아야 하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직접 조합에 돈을 빌려주는 것도 가능한데요. 건설사가 가진 현금을 빌려주거나 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사업비 형식으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이주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우회로가 있다면 금융당국이 이것 또한 막는 건 아닙니까? 금융당국의 입장 또한 궁금합니다. 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직접 문의를 했는데요. 결론은 추가 이주비 대출은 막지 않는다입니다. 가계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와는 무관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인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이주비 대출은 건설사와 조합의 판단이고 가계대출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막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6억 원으로 한도를 제한한 이주비 대출 자체도 사실상 사업비 대출로 보고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개인의 신용이나 담보와는 무관한 건데 이걸 가계대출 규제로 묶으면서 전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로선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공약 후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도심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지금 상황은 이 공약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진성중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오늘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출을 막았으니 다음은 양도소득세, 보유세가 순서 아니냐,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했던 약속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건설사회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Your Voice is Our Way라는 UX 스튜디오가 추구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던 펀드도 이르면 10월 말부터 상장지수 펀드처럼 거래소에서 직접 상장됩니다.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참여자들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증권부 정재홍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공모펀드 직접 상장 이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모펀드 직상장은 보통 이제 오프라인 채널이라고 말을 하죠.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팔던 펀드 상품도 ETF,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처럼 거래하기 쉽게 직접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간에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침체가 되면서 공모펀드 시장 규모도 성장을 못하고 있었는데 ETF 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지만 이것은 미국 증시 호황 덕분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투자 편의성이 높은 ETF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그 외에 공모펀드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했는데 공모펀드 직상장은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도가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당초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로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네, 지난해 말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하면서 이제 불이 붙었었는데 올해 초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내보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산 시스템 개발이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져서 지연이 좀 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전산 시스템 개발 목표 시점에 맞춰서 거래 개시를 이제 10월 27일로 재설정을 했습니다. 올해 3월 대체거래소가 출범을 하면서 유가증권 시장 거래가 몇 분이나 일시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간에 이제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해당 이슈를 좀 우선순위에 두면서 개발이 좀 늦어졌다는 시스템 개발이 늦어졌다는 후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체거래소 당시와 마찬가지로 개별 증권사의 이 트레이딩 시스템에도 제도 개선에 따른 업데이트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텐데요. 증권사별로 개발 역량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지연됐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10월 말 거래가 시작돼도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가 다 이것을 구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그래도 좀 지연되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증시가 이렇게 반등하면서 공모펀드 시장의 자금 유입이 늘고 있잖아요. 좀 긍정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증시가 살아나면서 공모펀드에도 자금 유입액이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외면받았던 국내 주식형 펀드 상품의 자금 유입세가 상대적으로 좀 컸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볼 텐데요. 네, 지난 1월 달에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로 유입된 금액이 2천억 원이 조금 넘었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점차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달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겨서 1조 5천억 원가량이 새롭게 유입됐습니다. 단기적인 자금 유입은 반갑지만 그간에 이제 물려있던 자금들도 빠져나간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따라서 공모펀드 유입된 금액이 조금 많이 늘었지만 전체 순자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올 초 대비해서는 크게 변동이 크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 기자 듣다 보니까 이게 ETF랑은 뭐가 다른 건지 또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ETF 대비해서 무엇이 공모펀드 직상장의 차별화가 포인트가 있느냐가 가장 궁금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ETF는 보통 대부분의 상품들이 기초지수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패시브 전략을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수 변동성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인데 따라서 지수가 흔들리면 ETF 상품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펀드 특성에 따라 운용 자율성이 강화된 상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이 공모펀드 직상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보수 비용이 그만큼 저렴해진다는 것도 ETF의 장점을 취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한 상품성에 대해서 접근성이 커진다는 게 장점인데 실제 지난해 코스피가 9.6% 하락을 했었는데 KCGI 자산운용의 국내 주식형 액티브 펀드인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에는 12.4%의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상품에 이제 ETF처럼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공모펀드 직상장을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주요 참여자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들 수 있는데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자산운용사의 참여 의사가 현재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이 공모펀드 직상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의사를 밝힌 곳은 2곳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ETF 점유율이 높은 대형 운용사 입장에서는 굳이 이 시장에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중소형사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어야 되는데 은행 같은 기존 펀드 판매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쥐고 있던 자금을 이제 거래소 시장으로도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인데 당연히 반갑지 않으니까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이런 은행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5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전체 펀드 설정액도 중소형사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증권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10% 이상인 모든 가계대출 금리를 한 자릿수로 내립니다.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약 4만 2천 명의 대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이 두 자릿수 이상 고금리 고객의 대출 금리를 한 자릿수로 일괄 인하합니다. 신한은행 이용자 중 10%대 고금리를 적용받는 비중은 계좌수 기준 2%가 조금 넘습니다. 신한금융은 이들의 금리를 앞으로 최대 1년간 9.8%로 일괄 인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체 등으로 금리가 올라간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다시 10% 아래로 낮춰주는 조치입니다. 신한금융은 이번 조치로 최대 4%포인트, 평균 약 2.8%포인트 금리가 낮춰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혜 고객은 약 4만 2천 명, 적용 대상 대출 규모는 6,500억 원에 달합니다. 또 하반기부턴 신규로 취급되는 서민 대상 신용대출의 금리도 1%포인트 일괄 인하합니다. 이를 통해 약 3만 3천 명이 6% 중반대 금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한표 상생금융 3탄의 일환입니다. 앞서 신한금융은 지난해 10월 신한저축은행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신한은행 대환을 유도했고 올해 6월부터는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상생금융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룹 내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 등 각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같은 취지의 프로젝트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한금융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고객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상생금융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수상하시는 여러분은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대한민국 주거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주택 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쉬워지도록 분양시장 안정과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